학교 선생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지만 작가의 정체성이 좀 커가지고요. 이런 이제 강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특히 뭐 학생들이야 늘 보는 친구들이니까 익숙해가지고 선생이 조금 실수를 해도 이렇게 눈 감아주는데 아직도 이렇게 독자와의 만남 같은 거는 좀 어색한데요. 제가 말을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리액션이 좋아야 돼요. 리액션이 좋으면 제가 없던 말까지 다 하게 됩니다. 광주가 굉장히 더웠어요. 제가 원래 더위를 굉장히 잘 견디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 마감을 지났어요. 뭘 하나 써야 해서 당장 8월에 책이 한 권 나와야 되는데 아마 안 나오겠죠. 제가 지금 여기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출판사 직원분한테는 아예 다 썼는데 한 번 더 지금 최종적으로 좀 보고 있느냐고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반밖에 못 썼어요. 월드컵이잖아요. 월드컵이 새벽 3시부터 합니다. 제가 사실은 글이 가장 잘 이렇게 속도감 있게 쓰는 시간이 새벽 3시부터예요. 그 이전엔 거의 비몽사몽하다가 3시부터 6시 사이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사람이거든요. 월드컵 때문에 한국말이 굉장히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낑낑거리면서 쓰고 있긴 합니다. 쓰고 있긴 하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박완서 선생님이셨을 거예요.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이 자기는 문학하고 소설 쓴 지 한 30년이 됐는데 지금도 글 쓰는 걸 시작할 때마다 어렵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고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걸 이렇게 듣고 있던 후배 작가인 저는 정말 저게 무슨 후배 작가의 희망의 싹을 이렇게 또 꺾어버리는 말씀이신가. 난 지금 너무너무 쓰는 게 어려운데 이게 30년이 지나도 이렇구나. 그럼 나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말씀인즉 아마 이런 거겠죠. 작가들에게 있어서 거의 유일한 진정성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다른 것보다도 이전에 썼던 작품들을 부정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 측면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썼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비슷한 색깔로 가는 것은 사실 작가에게는 뭐 이게 어떤 패턴화되면 어려워지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못 쓰겠는 거야. 작가들로서는 이전 작품들과 쓰다 보면 이걸 읽고 독자들이 예전 작품이랑 비슷비슷하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그건 못 견디는 측면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많이 좋아했던 작가 중에 한 분, 지금도 물론 좋아합니다. 송석재 선생님이 있습니다. 송석재 작가들 여러분 좋아하시죠? 송석재 선생이 초기작이 굉장히 유머러스하죠. 혼자 막 이렇게 지하철에서 저도 송석재 선생님 작품 읽다가 너무 웃어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이분 작품들을 이제 계속 꾸준히 찾아서 읽는데 이상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막 인간의 길, 막 무서운 예전 조선시대의 어떤 선비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분은 왜 이런 걸 쓰시지? 그냥 이분 내가 좋아하는 그 색깔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무거워지지? 이 양반 늙는구나. 이 양반 이제 한국을 갔네. 감각이 떨어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자꾸 버리고 손해가 되더라도
자기가 이걸 쓰고 나면 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겠지, 뭐 이런 감이 있다 하더라도 작가들은 자기의 이전 작품들을 계속 부정하면서 계속 종교롭는 지점으로 계속 걸어 나가는 것. 그러다 보니 작품을 쓸 때마다 새로 무언가를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새로 무언가를 쓰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어렵고 늘 힘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전혀 저는 이전과 좀 다른 이야기들을 쓰다 보니까 계속 벽에다 머리 찍고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고, 편한 쪽으로 갈까? 시봉이라도 계속 통영이라도 다시 쓸까? 뭐 이런 생각들 같은 것들이 계속 유혹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제 스스로에게 자꾸 농담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어렵죠. 원래 이런 독자와의 만남하면요 패턴이 이렇습니다. 평론가 한 명 앉아 있고요. 작가가 여기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가 아주 진지하게 물어봐요. 그럼 작가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있다가 독자가 질문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작가도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해봤는데요. 평론가 분한테 너무 미안해요, 사실은. 이분 뭐 괜히 끌려 나와가지고 썩 내 작품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극찬해야지. 거기다 대고 네 작품은 안 좋아. 난 네 작품을 이렇게 생각해. 독자들 다 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해가지고 제가 그 담당자분께 그냥 평론가 없이 저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사도 그랬고 오늘 행사도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줄을 마십니다. 그 패턴이 굉장히 훌륭한 패턴이라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도 소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또 집에 가서 육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이가 좀 많아요. 보다는 다들 아이가 없어요. 그 하루키에 아주 안 좋은 영향입니다. 하루키가 글 쓰겠다고 아이를 안 낳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있었던 많은 작가들, 마루야마 겐지라는 작가 있죠. 이렇게 빡빡 깎으신 분. 이분은 글을 쓰기 위해서 빡빡이라고 안 되죠. 머리를 펄슴하게 깎으신 분들 자꾸 신경 쓰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이도 안 낳으셨어요, 이분 역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 또래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제 또래 많은 작가분들 중에 아이 있는 작가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단히 부럽습니다. 저는 3명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어립니다. 거기다가 거북이 2마리도 있고요. 강아지 1마리까지 있습니다. 집은 쑥대밭이 되어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그 전업주부이신 분들이 종종 들어와서 뒤늦게라도 소설을 쓰시겠다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작품 마감을 항상 못 지켜요. 학교 수업 시간에 우리는 소설을 봐야 되니까 왜 마감을 못 지키나 했더니 이분들은 쓰는 공간이 부엌 식탁이야. 자기 방이 잘 없어요. 부엌 식탁에서 노트북을 막 하세요. 우리가 뭐 천재가 아닌 바에야 소설이 쭉쭉쭉쭉 다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한 문장 쓰고 걸리고 한 문장 쓰고 걸리고 하다 보면 한숨 쉬면서 이렇게 고개만 돌려도 개수대에 있는 설거지거리가 세탁기가 이렇게 삑삑삑 탈수 끊었다고 울려요. 그럼 이제 자꾸 그걸 아시죠? 자꾸 끊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집에서 쓰다가 이게 불가능하구나. 재능이 많은 친구도 아니고 이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저도 이제 밖에다가 작업실을 얻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아이도 이렇게 3명이나 키우고 있으니 작업실 근사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는 고시원에서 주로 일을 했어요. 그 광주에는 고시원들이 저렴합니다. 유시 시골이 그렇게 좋아요. 그 조선대학교 앞에 같은 데 가보면 아주 훌륭한 시설의 고시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작업을 많이 했는데 찰랑들의 세계사로 주로 거기서 다 썼습니다. 근데 제가 잘 술은 못 마시는데 담배는 좀 많이 피거든요. 글을 쓸 때는 담배를 많이 핍니다. 고시원에서 담배를 피다가 쫓겨났어요. 다시는 안 피우겠다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 또 몰래 피우다가 또 걸리고 총무님한테 한 3번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뺐어요. 뺐는데 당장 이거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광주에 또 동선시장이라는 아주 작은 시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옆에 단독주택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작은 골방 같은 것들, 새들을 많이 낳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본 이번에 나온 작품들의 3편 정도를 거기서 썼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있다가 그 옆쪽에 아주 젊은 친구들이 동거를 했는데 그 제 옆방에서 일주일에 3번은 싸우는 것 같아요. 술 먹고 남녀분이신데 계속 그렇게 싸우고 이거 말려야 되나 가서 글을 쓰다가 계속 말려야 되나 저걸 내가 이제 지금 문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계속 그렇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쓰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광주 옆에 나주시가 있습니다. 나주시는 아주 큰 시인데 시골이죠. 근데 거기 남평읍이라고 있어요. 거기 남평역이라는 아주 간이 시골역도 있는데 그 남평역이 아마 그 사평역이라는 임철우 선생의 소설 그리고 곽재구 시인의 시에 있는 사평역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모델이 됐던 곳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아주 낡은 이상하게 생긴 아파트가 하나 툭 이렇게 있는데 거기 월세가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아파트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거기서 있다가 바로 이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감에 밀리다 보면요. 그 방법을 하나 쓰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남평에서 글을 쓰다가 마감을 못 지켰는데 출판사 편집부 분들이 계속 압박을 가해 오는데 글이 잘 안 나오고 하면 제가 쓰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광주에 있는 아주 비싼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요. 마감하기 전까지 안 나올 거야. 하루에 100장을 쓴 적도 있었어요. 혹시 여기 글을 쓰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그 방법 굉장히 좋아요. 아주 비싼 여기 여기 홍대 앞에 있는 호텔에 들어가셔서 글을 써보십시오. 하루에 50장은 기본으로 내가 이 벌이를 하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랬던 것도 있고요. 글을 쓰고는 있는데 요즘은 조금 마음이 많이 이제 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소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번 소설집 쓰면서도 계속 아마 가졌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작가니까 동료 작가들 작품들을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 작가들 작품도 많이 따라 읽으려고 노력을 하죠. 뭐 일종의 작가들은 작가를 만나진 않아도 그 사람의 작품을 만나면 이 사람을 곁에서 아주 오랫동안 봐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문제는 죽은 작가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피츠제럴드 이 친구는 참 안 된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 때가 있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으면 저는 뭐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소설을 읽고 나면 난 조금씩 읽기 전에 이기호와 달라질 것이다 라는 믿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믿음이냐면 일반 독자들은 소설을 읽을 때는 이건 일반 독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토리 위주로 읽죠. 사실은 소설을 읽는다는 건 스토리 위주로 쭉 볼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읽다가 보다 보면 쭉 이렇게 뭐 1페이지 1부터 시작해서 페이지 100까지 쭉 가다 보면 특히 이제 전 외국 작가의 경우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느꼈는데 한국 작가에서도 많이 느낀 작가들이 꽤 많습니다. 누구냐면 한국 작가 중에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박상용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작품이 대단한 역작들이 꽤 많아요. 최미지는 어디로에 나와 있는 그룹 2에 있는 1인가 2에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한 연구나 열명길 같은 작품을 읽다 보면 야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모르게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나오죠. 그런 문장들이 나오고 이분이 특히 남도 사투리 같은 것들을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정말 생경한 단어나 언어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사는 사람도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딱 그런 지점이 나왔을 때, 만났을 때 우리들 대충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 대충 스토리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단어를 그냥 감으로라도 알 수 있으니까 넘어가서 계속 달리기 시작하죠. 카프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프카 작품도 나름대로 이 여백이 많은 작가죠. 그래서 이게 좀 이보다면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나오는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더라도 달리죠. 그냥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면서 스토리 위주로 한 바퀴 쭉 끝까지 다 읽고 나면요. 그건 그냥 이기호입니다. 이기호가 아는 것만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책을 읽는다는 행위들은, 독서를 한다는 행위들은 나로부터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나와 좀 달라지는 나로 멀어지기 위한 행위가 독서인데 사실은 그렇게 읽는 행위들은 그냥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를 확인하는, 현재의 나를 거울 보고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인 거죠. 뭔지 모르겠으면 거기서 멈추고 이걸 왜 이 작가가 이렇게 썼지? 라고 계속 고민하고 거기서 좀 곰씹어보는 시간들과 고민의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우린 그렇지 않죠. 왜? 블로그에 1년에 300건 읽기 막 이걸 해야 되니까 이번 주에는 막 뭐를 읽었어 해가지고 막 밑줄 쫙쫙 긋고 막 이번 달에 좋은 책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빨리 읽고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1년에 300권을 읽고 100권을 읽으면 그냥 나예요. 그냥 나죠. 변치 않는 나가 있을 뿐이고 그냥 나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파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특징은 책을 한 번 읽으면 한 번 읽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트와이스의 신곡이 나면 여러 번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 파트는 누가 불렀구나,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꿰뚫을 정도까지 반복해서 듣는 것처럼 같은 동료의 작가의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이번에 새 책이 나온 최은영 작가 있죠. 최은영 작가의 그 전작품 쇼코의 미소에 나왔던 한지와 영주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그 작품을 3번 읽고 나니까 저는 그 작품이 쇼코의 미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은 작품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지점들이 생기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감정을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으면 바로 그 순간이 제가 이전에 이기호에서부터 조금 더 멀어지는 순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같은 책을 여러 번 읽고, 심지어 저는 막 소리내서 혼자 읽기도 합니다. 우리 애들은 그리고 아빠가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저렇게 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같은 책을 반복하게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반복해서 읽고 그랬으면 보다 더 성장했을 것이다. 스스로 타인에 대해서 혹은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성장했을 거다라고 믿고 스스로 슬쩍슬쩍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또 그런 소설들을 쓸 수 있는데, 때때로 어떤 순간적인 상황들이 왔을 때, 제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이전과 뭐가 달라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겁하고 쪼잔하고 남들과 똑같은 혹은 뻔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소설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들은 가짜인가? 자꾸 이런 회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막 최근 몇 년 동안 막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막 참혹한 일들이나 안쓰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무력하다라는 생각들 자체를 많이 했습니다. 작가인 저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아이들 이렇게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제 자신의 소시민적 욕망들은 외부적으로 큰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제 소시민적 욕망들은 더 강렬하게 작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솔직하게 써봐야겠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소설을 보는, 소설을 쓰는 사람의 몫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운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맨 처음에 나온 작품, 최비지는 어디로는요, 사실은 사람들의 세계사가 처음 나왔는데, 사람들의 세계사는 미음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그때 미음사가 좀 어려웠나 봐요. 막 사장님이 막 교체되고 막 이랬던 시절에 제 책이 나왔는데, 하필 또 그때 하루키 형이 또 책을 내고, 일란쿤데라가 또 10년 만인가 책을 냈어요. 그게 미음사에서는 사람들이 나오든 말든 이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그래도 얘가 책이 나오면 좀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쪽 홍대 쪽, 저쪽 청기와 기아 주유소 쪽 그 뒤쪽에 무슨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막 이렇게 막 S24에서 막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뭐 그런 게 없었나 봐요. 15분 정도 왔어요. 15분 정도 오고, 그때 막 이렇게 그 출판사 편집부 제 담당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막 그때 막 회사가 막 이렇게 어지러우니까, 이분도 굉장히 힘드셨던 상황이었나 봐요. 관심도 없어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야, 이게 좀, 책을 냈는데 좀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오신 분들하고 막 사인도 다 해드리고, 사진도 한 명씩 다 찍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질문하는데 질문도 거의 없고 말해가지고, 사인도 막 거기다가 막 이상한 말도 많이 써주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굉장히 친절하게 했거든요. 그게 계속 그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아있었고, 실제로 작가들이 가끔 자기 이름을 인터넷에 쳐봐요. 그래도 작가들은 연예인들과 달리 이렇게 작가 책을 읽고 막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은, 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욕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지. 힘들게 막 그런 걸 막 블로그에다. 대부분 칭찬 위주일색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아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중고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지금 이 책 교회 오빠 나온 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중고나라에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 분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다 좋은 인연이라고 쓸 겁니다. 파신 분들은 다 여기 오신 분들인가 제가 철저하게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어쨌든 그 최미진은 어디가 저한테 약간 조금 의미 있는 작품이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전에 굉장히 제가 좀 스스로 슬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작가들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단순히 소설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실천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저는 물론 핑계지만 광주에 있으니까 그런 건 있어요. 작가들이 뭐를 같이 실천하고 행동하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다 수도권 위주야. 광주는 아유 저 새끼 저거 아니. 쟤는 너무 먼 곳에 있으니까 쟤는 연락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뉘앙스가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 물론 뭐 알았으면 그래도 어떻게라도 좀 했을, 신용이라도 했을 텐데, 광주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모르면서 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글을 쓴다는 친구가 글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냥 학교 나가서 월급 받고 글 쓰고 아이들 키우는데 열중하고 있구나. 이 지점에 대한 상처들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제가 어디에서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광주에서 오면 KTX 타고 오면 용산역에서 내려요. 용산역에서 내려서 7월 이 무렵이었는데, 이렇게 용산역에 내려가지고 그 신호등을 건너려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제가 아는 아주 후배 여자 작가분께서 이 무더운, 장마가 끝난 이 무더운 날에 밀짚모자 하나 쓰고 입간판 하나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입간판을 들고 거기 때 앞에서 서 있는 작가를 봤어요. 후배 작가입니다. 그 모습 보니까 제가 부끄러워서 살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도
용산에 대해서 혹은 세월호에 대해서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쓰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그거야말로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가들은요, 많은 작가들은 사실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게 2018년에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2000년에서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1998년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니고 2018년에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떤 아픔이나 감정에 대해서 쓰는 거지 1998년에 대해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시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관찰하고 이 시대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선행한 다음에야 그 뒤에 소설적 상상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의 영역을 그대로 갖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픽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한국 문학이 발전하려면 논픽션의 영역이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논픽션의 영역을 어디서 해주냐면 언론에서도 많이 해주는 건데 예전에 1970년대나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의 영역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말하면 잡혀가니까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작가들의 그 사실의 영역을 작가들이 책임을 졌습니다. 미학이고 뭐고 없었던 거죠. 미학이 있을 수는 없었던 거야. 그냥 사실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밝혀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문장을 미려하게 쓰든 뭐 이 형식들을 어떻게 바꾸든 이런 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일단 사실의 영역을 파헤쳐야 돼요. 제가 저는 이제 90년대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처음 대학교에 들어가서 문예창작과에 들어가서 처음 봤던 소설들이 선배들이 줘가지고 봤던 소설들이 주로 이런 소설들이에요. 뭐 파업자냐, 뭐 투쟁의 한길, 뭐 이런 소설들이에요. 막 이렇게 파업하기 전날에 노동자들끼리 막 만나가지고 막 결의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걸 보면 막 가슴이 뛰었어요. 야씨,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닐 때가 아니구나. 가뜩이나 공부도 못하는 데 가가지고 그냥 부동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것들을 소설이 저에게 추동해줬던 역할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작품들을 2000년대에 다시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시 읽었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그냥 너무 날 것이고 너무 그냥 문장들이 거칠고 미학적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의 영역에 차원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가들에게는 지금 또한 말하자면 우리가 왜 세월호에 대해서 써야 된다면 세월호에 대한 논픽션이나 세월호에 대한 문학이 사실의 영역이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일본은 그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오음즈이도라는 친구 살인가스 지하철에서 막 했던 그 교주분이라고 하는 그 사형 집행이 됐는데 그 살인가스 사건이 났을 때 일본에서 거기에 대한 논픽션 문화가 50권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논픽션 작가들이 가서 탐사하고 인터뷰하고 그렇게 해서 글을 쓰고 자꾸 하루키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하루키가 썼던 논픽션 문학 중에 유일한 건 아니고 2권 썼는데 하루키가 그중에 언더그라운드라고 2권짜리가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유가족들을 만나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작가들도 그러한 논픽션 문학들이 굉장히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소설이 이제 다시 그 여백들을 보고 거기에서 또 말해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소설적 상상력을 끌고 나가는 거죠. 아마 왜
특히 우리나라 작가들은 현장성 혹은 이렇게 발빠르지 못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 가면 아직도 2차 세계대전에서 있었던 일들 여전히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작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다 애도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말하자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사실의 영역이 쌓인 다음에야 그것이 문학적 형상화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는데, 당장 저 같은 케이스면 이제 우리 이제 같은 동시대의 작가들에게 당장의 문제점은 그거에 대해서 쓰지 않다 하더라도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고 이 시대에 같이 호흡하고 있으니까 이 감정, 이 시대에 대해서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로서는 그런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어떤 그 아픔을 느꼈을 때 제가 어쩌지 못하고 있는 제 마음들을 조금 정직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이 작품들을 좀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걸 써야죠. 또 이제 또 다른 걸 써야 시기가 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이 좀 고통스럽고 또 이렇게 머리를 찢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평론가를 옆에 두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 작년에도 제가 예스24에서 한 소설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작년인가 재작년이었던가를 기억하는데요. 그때도 저 혼자 했는데 그때는 좀 편한 게 있었습니다. 그 예스24에서 그 출판사하고 같이 마련한 공간이 저쪽 서대문구에 있는 KT인지 무슨 성상마당 뭐 이런 공연장에서 그 담배 회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담배를 그쪽에서 편하게 피고 이렇게 들어가서 뭘 했고요. 그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담배 인상공사를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KTNG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우리 아버님이 그 담배 만드는 회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셔가지고, 왜 남들은 이렇게 거실에 보면 이렇게 진열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책들이 꽂혀 있잖아요. 도자기도 있고. 우리 집은 담배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1950년대부터 나왔던 담배들이 이렇게 쭉 다 진열되어 있어서 제가 아주 이른 나이부터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아주 안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아버님이 담배 인상공사를 다니셨고 어머님이 그냥 저만 죽으셨어요. 친가 외가 뭐 다 따져도 글을 쓰시는 분은 눈 감고 찾아볼 수가 없었고, 뭐 그러면 저런 거 있잖아요. 작가들을 만드는 어떤 환경 중에 막 가족 파탄, 막 이데올로기에 의한 막 가족 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사실 없었어요. 너무너무 평범하고, 그렇다고 뭐 어떤 세련된 감각이나 어떤 문화적 세례들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막 눈 씻고 찾아봤어요. 나한테 뭐가 있나? 하나 발견한 게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박경리 선생님이 이사 온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하고 친한 친구네 집에 박경리 선생님이 그 집을 사가지고, 제 친한 친구네 집을, 제가 늘 놀던 집이었어요. 그 친구가 제일 친해서. 그래서 그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었는데,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이 그 집으로 왜 이사 오셨냐면, 그때 그 사위였던 김지아 선생이 원주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옷바라지 하려고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토지를 쓰기 이전부터 써보기 시작하셨는데 거기서 아주 본격적으로 쓰셨죠. 저는 굉장히 짜증났습니다. 내 놀이터가 웬 할머니가 글 쓴다고 저 집에서 왜 글을 쓰나.
이 생각이 나고, 내 친구네 지금 굉장히 흐뭇하게 그거를 박경리 선생님한테 팔았어요. 아주 비싸게 팔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로 시내 나와서 목욕탕을 이렇게 크게 지었는데, 그거 굉장히 크게. 그래서, 아, 박경리 선생님이 나한테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솔직하게 따지면, 우리 동네 그 누구도 박경리 선생님과 교류가 없었어요. 박경리 선생님 글 썼냐고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나봐요. 그렇겠죠. 사위는 옥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자기는 계속 연재를 해야 되니까, 그걸 연재를 해야지 딸도 먹여 살리고, 손주들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굉장히 예민한 상태셨겠죠. 그러다 보니, 저는 암만 따져봐도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저희과 정부의 전략가인데 1학년 학생들이 지금 1학년 학생들이 1학기가 끝났는데 얘들 5월쯤에 제가 소설 한 편씩 써오라고 합니다. 한 명씩 써서 봐요. 차마 눈도 굴릴 수 없어요. 그걸 보다 보면 막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해야 되고, 이거 분명 한국어가 맞는데 난 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까? 왜 이 문장인 주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얘 한글과 컴퓨터는 맞춤법 자동 기본이 안 되나?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내가 큰 병이 걸리겠구나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나올 정도의 소설들을 한 편도 아니고 30명 되는 아이들이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합평하면서 네 소설은 흑사병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2학년 되면 좀 더 나아지고 3학년 되면 더 나아지고 4학년 되면 훨씬 좋아지고 그건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작품을 갖고 선생하고 막 뭐 흑사병이야 장티푸스야 막 계속 이러고 있으면 그걸 갖고 한 번 더 고쳐오면 그때 좀 더 뭔가를 더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하면 야, 이 소설이 이렇게까지도 고쳐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생기고 저한테는 이제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주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문학적 세례 같은 것들은 전혀 받지 못한 지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줄 아는 것 혹은 좋아했던 것들이 이것밖에 없어서 저 신춘문예 무지하게 떨어졌거든요. 저 오늘도 여기 오다가 아현동 쪽에 살았는데 아현동에서 신춘문예 처리되면 그 신문사들이 대부분 광화문 쪽에 많이 있거든요. 항상 걸어가서 그 작품을 냈어요. 문화부에 우편사고 날까봐. 이 작품이 되는데 우편사고가 나면 그때는 막 이렇게 뭐 저기 퀵서비스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이게 분명 우체국에서 무슨 사고가 나서 이게 제대로 배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예심에서 떨어진 거야. 뭐 이런 믿음들을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는 계속 그것들을 갖다 냈어요, 직접. 그리고 항상 갖다 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집에 왔던 기억이 나는데 해마다 본심에 못 올랐습니다.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신춘문예 처리되면 선배 몇 명과 함께 그 모텔방을 잡아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막 이렇게 노트북하고 프린터기를 갖다 놓고 막 거기서 고치고 다시 뽑아서 합평하고 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예선 탈락해가지고 다 여행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 뿔뿔이 헤어지고 다시는 안 보자 뭐 이런 한 5년 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그랬던 기억이 나. 제일 슬펐던 기억은요. 같이 이렇게 막 같이 소설 보고 합평했던 친구인데 한참 어린 후배인데 소설도 이제 막 쓰기 시작. 걔가 훅 당선됐을 때 앞에서 정말 축하해. 난 네가 될 줄 알았어.
시상식장에 가서도 막 박수 쳐주고 사진도 찍고 막 꽃다발도 주고 그랬지만 집에 가서 술 먹고 혼자 울고 여행 떠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등단을 어떻게 하다가 하고 난 뒤에도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작품을 당연하게 어디서 이렇게 청탁이 오지도 않았고 저하고 같은 해에 등단했던 친구가 소설 쓰는 윤성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윤성이 친구는 등단하자마자 막 청탁이 왔어요. 외고로 만든 집으로 했는데 막 청탁이 왔는데 저는 청탁도 안 오고 저하고 같이 청탁이 안 왔던 작가가 그때 저하고 편혜영이 청탁이 정말 죽으라고 안 왔던 작가. 그래서 저희는 금방 잊혀지고 저희는 이제 글을 못 쓸 거라고 생각하고 편혜영하고 같이 이 근방에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홍대 앞에서 청탁을 한 편도 받지 못하고 2년 동안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김중혁처럼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캐릭터처럼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저 기다리면서 그냥 혼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빈 노트북에다가 무언가를 쓰고 있던 시절들 그리고 작품을 시간이 많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주말에만 이삿짐센터에 가서 알바를 했거든요.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마포 저기 홍대 앞에 무슨 도서관 하나 있었어요. 마포 구립도서관. 맨날 거기 가서 혼자 앉아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작품 쓰면 여러 번 고칠 수 있었어요. 여러 번 고칠 수 있어요. 저 지금도 제 책이 나오면 쳐다도 안 봐요. 한 번도 펼쳐본 적 없습니다. 지겨워요. 너무 많이 봤어요. 작가들이 막 이렇게 예전에 돌아가신 최인호 선생님 난 뭐 단편소설 뭐 이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고 뭐라 그랬더라 아내의 방인가 그 소설은 몇 시간 만에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쭉 쓰는 작가가 뭘 자기가 쓴 문장을 돌아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렇구나. 난 정말 아무 재능이 없는 작가구나. 왜냐면 난 계속 고치니까. 근데 돌아보면 그 고치면 좋아진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저를 계속해서 글을 쓰게 만들고 작가를 만들게 하는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문학이라는 장르가요,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쉬운 장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접근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도 다 지금 소설 쓰실 수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요, 저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요새 뭐에 꽂혀있냐면요, 웹소설, 장르소설 이런 거에 꽂혀있어요. 왜냐면 한두 명이 그런 쪽에 가서 글을 쓰다 보면 자기가 막 연재할 수 있잖아요. 위험한 입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연재를 하면 제 제자랑 저희가 이제 그런 수업도 해요. 제가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쓴 BL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BL 아시나요? 주로 여학생들이 많이 BL을 써요. 제가 그걸 읽고 같이 합격을 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많아요. 막 이렇게 그의 와이셔츠 단추 빠다닥 뜯었다 뭐 이렇게 야 이게 빠드득이 좀 그런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 지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아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랬는데 진짜로 그쪽이 너무 요새 좀 활발하게 그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진행되다 보니까 이번 학기에만 학생들이 연재를 그냥 자기가 했는데 한 3명이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출간을 하자고. 내가 보기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쪽 출판사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출간하자 계약서를 써요. 그것처럼 문학이라는 것은, 소설이라는 것은 특히 여러분들이 접근 경우가 굉장히 손쉽죠. 음악이나 미술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소설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은 내가 소설을 써봤기 때문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피치제럴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소설을 읽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툭 서요. 근데 그게 스토리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아이고 이 형 여기서 고생 많이 했구나, 여기서 고생 많이 해서 많이 고쳤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고 몇 번 써보고 나니까 이 소설의 감정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소설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 있거나 뭐 이렇게 힘든 거나 뭐 대단한 거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김박사는 누구 있나라는 작품을 쓸 때도 그랬고, 이 작품을 쓸 때도 제 소설을 읽는 어떤 사람들이 나도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 쓰겠다 라는 욕망 같은 것들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 같은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같이 소설을 쓰자라는 마음 같은 것들이 좀 커요. 대단한 거 아니니까. 작가라는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니까. 그냥 똑같이 생각하고, 하지만 조금 더 많이 고치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쓰다 보면요, 좀 겸손해지고 겸허해집니다. 제 거보다도요, 다른 작품들도 많이 보시면서 쓸 수 있는 욕망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약간 목사님이 축도하는 것 같은데.